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소득의 일부는 소비에 이용되지 않고 재산을 이루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 중 많은 이들이 재산을 형성하게 되니 각 인간의 각자의 기준 및 사회적 조건에 따라 무아에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집단이 나타나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집단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신분제가 있던 곳에서는 아무나 재산을 지닐 수 없었지만, 그래요.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어느 정도 뿌리 내린 나라에서는 누구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요. A 재산 5천만 원, B 재산 1억, C 재산 3억 원, D 재산 10억 원, E 재산 100억 원, F 재산 1천억 원. 부의 기준이 되는 관점은 개인마다 다르겠으나 일정 정도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부의 기준이 되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10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다 다르겠죠. A 사회의 경우 가족들이 보유한 평균 자산이 5천만 원이라면, A 사회의 경우 그 사회에서 자산이 2억 원인 가족은 그 사회의 일반적 국민들에게는 부유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한 5천만 원만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가 2억 원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 부자로 보이겠죠. 하지만 비사회의 경우 가족들이 보유한 평균 자산이 2억 원이라면 비사회 구성원들에게 2억의 자산을 가진 가정은 평균적 가정일 뿐입니다. 그렇죠. A 사회는 B 사회보다 대체로 가난해서 평균 자산이 5천만 원인데 B 사회는 2억 원이라는 거죠. 평균 자산이. 그럼 B 사회 구성원들은 5천만 원을 지니고 있으면 오히려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대한민국 가정의 소득 및 평균 자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소득 단위 만원, 1년 단위겠죠. 경상소득도 2013년에는 4,479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5천만 원 가까이 되죠. 그래요. 자산은 부채와 순자산으로 나누어지죠. 순자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2억 6,800, 한 2억 7천 되죠. 2017년에는 한 3억 1천만 원이 돼요. 또 지금은 또 바뀌었겠죠. 2017년에 쓰여진 글이라고 했죠. 2017년 기준으로 부채를 제외한 한 가정의 평균 재산은 3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한 가정의 평균 소득은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5천만 원 정도 되죠. 3억 1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재산은 임금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통해 형성될 수도 있고, 기업을 운영하여 이윤을 통해 형성될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음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안에 간직된 가치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 형태의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적 토대를 지닌 것도 있지만 이는 화폐를 통해 가치로 전환되어 판단됩니다. 현 시대에서는 그렇죠. 재산이란 것은 임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들 사이에 분란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소득을 많이 얻고 싶어 하죠. 그래요. 분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 내에서도 분란이 생길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어떤 집단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또 다른 집단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에 바탕하여 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서라도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속 없이 임금만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큰 재산을 모을 수 없으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소득과 저축을 통해 일정 크기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여 이윤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지만 일부는 큰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실패를 하죠. 하지만 그 중에 또는 성공해서 그래요. 큰 재산을 모으기도 해요. 선천적인 시장 질서가 적정 임금을 지불하고도 그게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우선 자식에 상속하게 됩니다. 이 역시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고 내 자식한테 재산을 주겠다는데 무슨 죄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선천적인 측면에서 이치에 맞습니다. 재산을 죄악시하는 그래요. 죄악시하에 안 좋게 보는 이들도 많죠. 그런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러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 신분제가 타파되면서.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좋은 현상이죠.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의 재산은 투자가 될 수 있죠. 투자 대상에는 기업도 있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일 수가 있고, 또 재산을 꾸준히 모으면 노후가 편해질 수도 있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면 그래요. 자손들이 좀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미래 세대들이 편해지겠죠. 그 재산 형성을 사실은 장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비록 부모가 재산이 없더라도 자신은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노후도 편해지고 그래요. 자손들이 자기와는 다르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재산을 장려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덜어지겠죠. 또 사회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투자되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요. 한국은 어떤가요? 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견해가 법에도 많이 투영되어 있죠. 재산을 모으면 또 재산세라는 걸 또 내야 되고 이상하잖아요. A와 B가 있는데 A는 자기 소득을 다 쓰고 살았어요. 어떤 이는 소득의 일부를 그래요. 쓰지 않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면 소득을 다 쓴 이는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모은 이는 세금이 내는 격이 되잖아요. 그거는 재산 형성을 장려하는 게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방해를 일으키는 거죠. 상속세 또한 마찬가지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도록 재산 형성을 장려해야 되겠죠. 그래야 미래 세대들이 그래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천적인 흐름 속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가 선천적으로 고도화되었건 명하였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강대한 힘을 지닌 제국도 지구상에서 그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멸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위력을 지닌 이들이 더 큰 위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정의가 크게 어그러져 인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제도의 힘이 약해져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 시대는 과거와 비교할 뻔 아닙니다. 가난뱅이 아들이라도 부를 쌓으면 사회의 위력을 향유할 수 있으니 과거 신문제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에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데 과거에 어떠한 부자였다고 하더라도 신문제가 존재하여 탕진된 재산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들에게 있어 재산이나 소득의 크기가 신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현상이 그 사회에 보편화되면 시장 질서는 파괴되고 문명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질서, 특히 교육제도에는 교육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한 기회가 확립이 중요하며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무상교육으로 가게 되겠지만 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기업을 이룬 대자본이 서민들의 자영업 영역까지 미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선천적인 흐름의 결과 이게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무상교육에 대해서 주석이 있죠. 무상교육 역시 사회구성원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무상교육은 없다. 정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요. 무상교육을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져야 되고 부강해짐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도 넓어지겠죠. 두 번째는 뭔가요? 정부가 무언가를 담당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간직되어 있는 거죠. 현 시대에서 정부가 군대나 치안을 관리하죠. 그 왜 그런가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정부가 그러한 것을 담당하지 않으면 생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무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공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재산이나 소득이 부족해 한탄하는 인간들은 물질 만능주의나 유물론에 빠져 있는 것인데 실상 물질 만능주의가 유물론이고 유물론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렇죠.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 역시 선천적인 흐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념입니다. 열심히 그 누구나 유물론적인 관념이 마음에 있겠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근데 유물론자냐 아니냐 그건 뭔가요? 다른 걸 인정하지 유물론만 인정할 때 이제 막 유물론자가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장식에게 상속한다는 일념을 지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을 타파하고 절대자에게 의지의 방향을 돌린다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걸 다 이런 모든 관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좋겠지요. 그래요. 위에서 제시한 두 식체계는 색즉 시공 공적 시색의 원리에 입각하여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두 식체계 모두를 검토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 다음 식체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은 A 재산. 위치가 바뀔 수 있다 했잖아요. 숫자가 먼저 나오죠. 5천만 원 A 재산, 1억 원 B 재산, 3억 원 C 재산 이렇게 나오죠. 무아의 위식과 같은 체계가 형성된 인간은 재산의 가치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각에 함몰되면 재산의 정도에 따라 신분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이러한 시각은 부의 정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언론상에 보면 부유한 사람이 이유 없이 다른 인간을 해하는 것이나 부를 바탕으로 계급사회라면 부를 바탕으로 계급사회라면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이러한 시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
불의를 일으킬 경우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증오심을 일으키니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 이 심화되고 유물론적 관념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처한 위치마다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신분제가 없다 해서 신분제가 타파됐다 해서 신분제적 시각이 타파된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요. 그러하기에 이렇게 교육에서라도 교육에서 공정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선명하게 흑단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 역시 흔하지는 않으나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고 그에 입각해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청문회를 보면 부동산 투기나 딸군 계약서 유정선이 비판하는 쪽에서도 역시 임명할 사람들을 찾아보니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 대체로 비슷하다 이 말이죠. 누구나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 간에 사로잡혀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닌 척해도. 이는 또한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 간에 입각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며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현 시대의 한국에서 절대적 시각을 형성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절대적 시각을 형성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선천적인 현상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식으로 그리 살았다면 성직자를 선출하는 것도 아니니 받아들여야겠지요. 문제될 건 없다는 거예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특이하게 하지 않은 이상 혹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면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래 그런 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무한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니 과거에 집착할 이유는 없는 것이기도 하니 실망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성과도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변화를 피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요. 그 다음엔 태울강화 정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이시나 위용 불로 표시되는 시는 채와 용 중에 용이 된다 이렇게 해놨죠. 시는 뭐라 했나요? 신화는 빛이라 했죠. 이런 신을 뜻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신에서 비롯된 이런 신의 뜻을 가리키죠. 의토, 위체. 땅으로 불리는 의는 체가 된다. 몸에 있고 몸에서 용이 비롯되는 거죠. 심장, 간, 위, 폐, 장 그런 것들은 몸인데 그 몸에서 비롯된 용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정수위, 기 물로 표시되는 정은 토대가 된다. 그렇죠. 정은 선천 진일지기 이런 신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요. 신의 뜻이나 이런 신의 뜻이나 이런 신의 마음은 이런 신이 있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거는 신에서 이런 신의 마음과 이런 신의 뜻이 비롯되었는데 이 말이죠. 이런 신의 마음은 몸체 같고 이런 신의 뜻은 몸체에서 비롯된 작용과 같다. 이런 신의 마음은 이런 신의 뜻으로 이루어졌죠. 이런 신의 마음에서 이런 신의 뜻이 나오겠죠. 그래요. 범인 이의 생신 무릇 사람은 의로 몸을 부여받았다.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혼만 있어서는 안 되죠. 육체를 얻어야 되는 거죠.
영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요. 좀 내용이 달라지죠. 약간 내용이 달라져요. 식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원신과 식신을 다루는데 그러면 위에서 다룬 거는 주로 원신에 대한 것이었겠죠. 신부지 칠척자 위시냐. 육체는 몸은 칠척에도 미치지 못한다. 겨우 칠척도 아니다 이 말이죠. 칠척에도 미치지 못한다. 척은 대략 30cm니까 7척이면 거의 2m 되죠. 2m 안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개신중유 백은 몸속에는 백이 있다. 한국말로 넋이라고도 얘기하죠. 혼백에서 백에 나는 거죠. 영혼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이 백이 되는 거죠. 뭐 단어가 어떠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백부식 이용. 백은 넋은 식에 부착되어 작용한다. 그래요. 의식에 붙어 작용한다. 이렇게 좀 더 의식에 붙어 작용한다.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하겠죠. 인식은 넋에 의지하여 생기는데 넋은 음이고 의식은 몸체이다. 그러니까 식은 의식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인식한다를 뜻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문맥을 보면서 번역하고 풀이하면 되겠죠. 참뜻 무릇 어떤가는 신의 뜻으로 육체를 얻어 사람이 되는데 육체의 크기는 내세울 만한 것이 못되며 육체는 욕망을 일으키는 넋을 생겨나게 하고 넋은 의식에 붙어 작용한다. 인식은 넋에 의지하여 생겨나는데 넋은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한다. 의식은 넋의 몸체가 된다. 의식에서 인식이 일어날 때 인식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넋에 의지하면서 일어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은 생각할 때 그래요.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 또한 그래요. 개입이 되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생각으로 발전하더라도 넋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넋은 어떤 존재이냐? 욕망을 일으키는 존재이죠. 그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육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몸 가운데 몸 가운데 넋이 있다. 이게 몸 속에 있다는 풀이하면 안 되겠죠. 몸 속에서 넋을 발견할 수 있나요? 몸을 분해한 데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몸 가운데 넋이 있다 이 말은 이것도 비유적 표현인 거죠. 몸 때문에 넋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넋은 영과 마찬가지로 혹은 혼과 마찬가지로 영이 곧 혼이죠. 여기서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요. 식신에 대해서 분석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